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god의 8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음원 차트 올킬을 달성했죠. 대부분의 음원 차트에 god의 곡들이 10위권 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god의 8집은 자정에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은 음원 사이트의 경우에 정오에 음원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god는 자정에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곡들은 정오에 공개되기 때문에 자정에 공개하면 실시간 차트에서 경쟁 상대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 성적은 각종 기사와 이후의 차트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위권에 오른 곡들을 먼저 들어보기 때문이죠. 때로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god의 신곡 Saturday Night 듣겠습니다. Saturday night 벌써 난 두근두근 되는 밤 So fine, so good Girl make me feel so right Saturday night 벌써 난 두근두근 되는 밤 So fine, so good Girl make me feel so right 아들의 대피소 어둠을 환하게 밝히사 검은 예술가의 작업실 이 밤에 대박을 땡기길 독한 술에 우리 꿀타듯이 위험한 경계선에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장사에서 번 돈 가운데 세금이나 배당 같이 꼭 써야 될 돈이 아닌 돈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건데 물론 돈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걸 좀 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계로 소득이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에 쌓여있는 여윳돈을 좀 강제로라도 시장에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의지지만 찬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이 인터뷰를 하시겠고요. 이어서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의 홍성일 금융조세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성일입니다. 반대 입장이시죠? 네. 예. 사내 유보금부터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만약에 금고에다가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내 유보금은 사실 아까 김윤경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형태로 해서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자산들이라는 거고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업들이 여태까지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 중에 네. 이익을 이제 밖으로
그 기업 이외 부분으로 유출을 할 수도 있고 기업 내부에 둘 수 있는데 예. 그 내부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내 유보금이 예. 많아지기는 많아졌더라고요. 예, 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사내 이제 유보금의 유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 자산 가운데 유보금이 얼마냐? 이게 2001년을 보니까 4.6%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 20%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많이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 그게 저희는 이제 유보율하고 투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유보율은 이제 기업이 장사를 해서 소득을 많이 냈고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사내 유보가 되고 있는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장사를 잘해서 기업 소득을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측면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보가 늘어난 유보금들은 적정한 투자처나 투자 기회가 발생이 되면 그 돈과 그 뭐 대출이나 다른 외부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투자를 일으키는 미천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후자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아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배당도 좀 잘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도 좀 돌려주면은 투자 요인이 생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쓰면은 도움이 되지만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니까 갖고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내 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해가지고 기업들 투자를 촉진시키거나 예. 가계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네. 뭐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 정책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투자 촉진이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저희 나라도 예전에 적정 유보 초과소득 과세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시행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주주가 몇 명밖에 안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안 하고 그 기업에다가 이윤을 놔둠으로써 그 과세를 회피할 때 그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거거든요. 전체 기업 대상이 아니라 그런 비상장 기업들. 네. 을 대상으로 한 거고 지금 미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사고 있는 그 적정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도 그런 특정한 그 기업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어쨌든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이유도 이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개인으로 따지고 봐도 예. 제가 이제 저 직장생활 20년을 해가지고 네. 저축을 많이 했는데요. 네. 돈 많은데 그 저축이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얼마 없거든요. 집도 샀고 자동차도 샀고 뭐 테레비 이런 것도 다 샀고 네. 일부 뭐 금융 저축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하고 경조비를 쓰려고 현금을 또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런 자산 형태로 해가지고 이미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돈을 벌어서 급여도 주고 배당도 하고 매년 남은 이익금들을 적립시켜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자산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과세를 한다 그러면 그게 투자했던 그런 자산들을 팔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 구조도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원래 2001년도까지 그 일부 그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다가 폐지를 한 이유도요. 네. 그 IMF가 저희 나라에 이제 정책 권고를 했습니다. 그 적정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 구조, 부채 비율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업 내부의 이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 구조, 재무 구조가 튼실해지는데요. 예. 그게 줄어들수록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악화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이어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이번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시네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새로 이제 2기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갖고 나온 그거가, 네. 우리 경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직시를 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네. 뭔가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뭐 성장이 안 된다, 뭐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예. 뭐 저축이 자꾸 낮아진다, 내수가 부진하고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복지를 요구하고 뭐 미래 세대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의 근본 원인이 그 가계소득이 늘어나지가 않고 그게 전부 기업 쪽으로만 가서 자꾸 기업엔 돈이 쌓이고 이 문제예요. 네.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 쪽에 그 쌓여두기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계 쪽으로 돌리느냐 이거를 해낼 수 있어야 네. 우리 경제가 이제 의미 있는 경제 회복도 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네. 전경련 쪽에서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다들 현금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투자되어 있는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예. 기업 부문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과 네. 또 정기 예금이 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잘 맞추면 말이죠. 문제의 핵심은 기업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돈, 뭐 어디든 다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실물 투자에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고용을 더 한다거나 임금을 준다거나 배당을 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은 현재 그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막대한 자금이 그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네. 도대체 찾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은 이런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네. 늘리고 네네. 예, 뭐 고용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또 가계 소비도 늘어날 그렇죠. 테니까 네네.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참 그 직시를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세금을 또 내느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회계상이나 예.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또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2008년 9년에 감세를 해줬잖아요. 예. 법인세 감세를. 그러니까 그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IMF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 와중에 감세를 해줬던 이유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금 낸 거 갖고 세금 절약한 거 갖고 고용을 더 하든 투자를 하든 해서 경제를 활성화해달라 이거를 기대했던 건데 네. 받아갈 거를 안 받아간 거예요. 예. 받아갈 거를 안 받아간 대신 이런 용도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일 뿐이지, 뭐, 기업에게 세부담을 이중으로 주어서 더 많은 세부담을 걷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이게 한 98년인가요? 99년에 비슷한 제도가 도입이 됐다가, 2000년에 폐지가 된 경우가 있다라는 네네. 부분을 전경련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증거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있었던 제도가 이제 적정 유보 초과소득 과세제도.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요. 91년에 이거를 도입한 다음에 93년에 네. 기업 발전 적립금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갖고 사내 유보를 기업 발전 적립금이라는 회계 항목에 분류를 하면 사내 유보로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2년 만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 걸 만들어 주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 실효성이 없이 있다가 이제 2001년에 뭐 IMF 지나고 이제 그 기업이 아직 어려울 때잖아요. 2001년이면은. 예. 98년 위기 자국 99, 2001, 2001년까지는 어려웠었거든요. 우리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걸 이제 폐지해주고 실효성이 없는데 그걸 폐지하든지 이랬었는데 지금은 2001년 상황하고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뭐 2001년에 그 기업 부문의 그 저축 네. 그러니까 소득 늘어나는 거라든지 규모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식의 페널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페널티라고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해요. 네네. 그거 말고 조금 더 부드러운 식의 그 당근 유인책은 없을까요? 뭐 다른 거를 할 적에 예.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잖아요. 페널티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인데 사내 유보의 인센티브를 줄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저축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저축을 많이 하면은 소비를 안 하니까 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인으로 볼 적에는 그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럴 적에는 이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낮춥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금리를 이자율을 낮춰갖고 저축을 할 인센티브를 줄이는 거죠. 네. 그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내 유보를 하는 거가 그 개별 기업에게는 좋겠죠. 그게 회계장부도 좋아지고 다 좋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다 빨아들이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저성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갖고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정부는 이제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단 과세라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세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재원 마련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세수 확보를 위한 또 처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의 그 본연의 영업활동,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세율은 좀 낮춰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법인세요? 네네네. 법인세, 다른 법인세. 그러니까 그 법인세 중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이노베이션을 하거나 시장 개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세율을 낮추더라도 이 사내 유보는 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제 혜택을 좀 줘도 되고, 갖고 있을 때는 세제의 혜택이 아니라 좀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쌓지 말고 좀 다른 데 쓰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은 있는데요. 어쨌든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시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박종규 금융연구원 박사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글로벌 경제 이슈 그리고 경제 주치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 주치의 시간에는요. 최저임금 논란 그리고 임금 관련한 노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SNS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역배우 박민아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엄마, 아빠, 언니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놀러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예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 주변에는 든든하게 지켜주실 엄마, 아빠도 없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제 친구들에게는 이모, 삼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됩니다. 이모 삼촌들 함께 해주실 거죠?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 오는 18일 10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하이텍,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스쿨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닝 쇼크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2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보도로 시끄러웠죠.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돈벌이라는 뜻의 어닝에 충격이라는 뜻의 쇼크가 합쳐진 거죠.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는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증권업계에서 전망했던 8조 원대 초반에는 못 미쳤죠. 그러니 8조 원대 이익을 기대하고 미리 올라있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닝 쇼크의 반대말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 깜짝 놀랄 만큼 높게 오르고 주식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정원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옐런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의회 청문회에 나오죠? 네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조기 금리 인상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입장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그 어떤 종류의 언급을 할지 그런 부분이 제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 미국 경제 각종 뭐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온 FOMC 의사록에서도 10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뭐 대부분 이제 내년 중반쯤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옐런의 입에서 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옐런이 가는 의회 청문회가 사실은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하반기 통화 정책의 개요를 좀 설명하는 자리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험프리 호킨스 법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 상원, 하원 이렇게 2번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고용과 시장 상황, 뭐 경제, 금융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양적 완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 연준이 꾸준히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고 있고 현재 350억 달러로 축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10월이면 완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린스펀이 2000년대 중반에 금리를 올릴 때 굉장히 여러 번 꾸준히 금리를 올려서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네. 지금 옐런은 그렇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저금리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한두 번 정도 올리고 말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는데 월가에서는 한두 번 정도 좀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옐런의 말에서 좀 힌트를 얻을지 그런 부분이 좀 관심사항입니다. 금리 인상의 시점은 대개는 어느 때로 보고 있나요? 예, 대부분 이제 내년 중반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일종의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석 달 연속 2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도 뭐 6.1%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혹시 연준이 내년 중반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내년 상반기에 혹시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조기 금리 인상론이고요. 지금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금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최근에는 워낙에 안 좋으니까 금리를 또 인하를 했는데 이 저금리 기조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또 독일에서 나오고 있네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금리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은 부양 기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 중앙은행 총재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얘기냐면 독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유로존 기준금리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유로존이 지난달에 그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반대하는 그러니까 ECB가 좀 통화 긴축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바이트만 총재의 말을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살리기 위한 점이라는 건 알지만 이 독일에 있는 예금자들은 금리가 낮아서 지금 너무 불쾌하다. 네.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좋은데 왜 이렇게 저금리를 고수해야 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ECB가 좀 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게 지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때 ECB에 구축돼 있던 공동 전선에도 좀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 ECB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를 좀 부인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좀 정책적인 균열을 좀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위협을 하는 그런 좀 말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지금 유럽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좀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독일은 또 워낙 초인플레이션에 딘 적이 있어서 더더욱 더 이런 것에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쑥 들어갔었는데 브릭스판 세계은행이 나오나요? 예, 지금 중국이 뭐 요즘 경제도 잘 나가고 또 외환보유고도 막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신개발은행이라고 해서 브릭스 은행,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나라들이 함께 2016년까지 브릭스 은행이라는 걸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판 세계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중국이 이제 이런 중국판 세계은행 말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이라고 하는 ADB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랑 일본이 주도하는 이제 아시아 영내 은행이고요. 요거에 이제 좀 대체할 수 있는 은행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니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서 브릭스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국제금융계에서 좀 부상을 하면서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이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면 지금은 앞으로 중국이 신흥국을 끌어들여서 3강 체제로 나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신흥국들이 지금 양적 완화 축소 국면에서 좀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계기로 해서 하나로 좀 뭉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좀 중심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 은행, 이게 전체적으로 남유럽 전체는 아니었지만은 포르투갈 은행이, 좀 위기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우려가 커졌었잖아요. 예. 어떻게 크게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포르투갈 은행만의 이제 문제이기 지역적인 때문에, 문제? 예.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게 포르투갈 이 은행권,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남유럽 은행권으로 이런 그 부실 문제가 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뉴욕 증시도 좀 크게 하락을 했고, 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확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뉴욕 증시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과거에도 유럽에서 이런 위기가 나올 때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했었지만 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좀 부실이 좀 드러나면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죠. 예, 지역적인 문제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 상담해 드릴 텐데요.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최저임금 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과 벨기에전 있을 때 저도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벨기에 아쉬워해야 될 것은 최저임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차이가 많이 지나 봐요. 예, 당연히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네.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제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평균 임금과 이제 최저 임금을 비교했을 때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임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날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얼마죠? 5,58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예, 네. 시간당. 이렇게 치면은 월급으로는 한 116만 원. 예, 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하고 최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은 다른 것 같은데 최저임금의 정의부터 좀 다시 알려주세요. 예, 그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한 최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가 원래 자유롭게 이제 교섭을 해서 네. 임금을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자기 의도대로 네. 이제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제도로서 이제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한 거죠. 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언제 도입됐어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습니다. 86년이면은 생각보다는 늦게 도입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독일인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없다가 도입된 나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국가들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네. 이제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겠죠. 네. 예, 그래서 간혹 이제 경영계 쪽에서 이제 그런 예를 들고는 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노동 관행이나 제도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봤을 때 예. 이제 최저임금 필요 없으니까 안 지정했다. 네. 이게 사실은 더 나은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하고 사하고 정부가 들어가서 최저임금을 같이 만들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최종 결정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이제 각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이제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 6월 27일 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고 2015년에 2015년에 적용될 그 시간당 5,580원이 결정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이렇게 되면은요, 사용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예,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여기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키는 경우도 있기는 있잖아요, 사실상. 많죠. 예. 그 최근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요. 네.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15세에서 24세에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네. 그 임금을 조사한 보고서예요. 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26.3%나 됐습니다. 네. 이게 근데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2007년도부터 쭉 그 통계들을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19.4%였던 비율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14년도에 26.3%까지 치솟은 거죠. 이건 안 좋은 증가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임금의 뭐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는 하나의 단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지켜야지 되나요라고 물어본 게 바로 이런 허점이 있을까 봐 그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조사를 해봤어요. 네. 노동부가 이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형사처벌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그 최저임금 위반이 딱 드러나면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에 이제 불응했을 때 형벌로 들어가는 체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걸릴 때까지 이제 계속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나중에 고치라고 하면 이제 고치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그 최저임금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입법 예고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니까 그 과태료를 그냥 바로 그 적발되는 순간 바로 그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것도 시정하면 이제 50%를 감면해주는. 그리고 사법 처리는 2년 동안 이제 재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최저임금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 처리로 간다. 근데 사실은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아주 사용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화된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그리고 그 2년 안에 이 사측에서 압박을 해서 이 고용된 사람이 고용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주유소, 뭐 편의점 이런 데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이제 장기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학업 때문에 뭐 이런 걸 법적으로 다투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죠. 악덕인데요. 만약에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은 조금씩은 올라요. 아주 조금씩 오르는데 그걸 두고 그러는 건가요? 재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되는 고용자 측면에서도,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가 비판하는 주요한 포인트는 인상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7.1%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5,210원에서. 근데 워낙에 기본이 낮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제 노동계의 이제 비판의 지점이죠. 그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높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을 봐봐라. 최근에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저 봤어요, 뉴스. 하나도 안 쓰고 할 때. 그렇죠. 하나도 쓰지 않고 다 저축했을 때 무려 22년 5개월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현실적인 임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과연 최저임금으로서 기능하느냐.
이게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인 거죠. 네. 그 퍼센테이지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네. 예, 이 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최저임금 하면은 또 저 오바마 대통령이 떠올라요. 하도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아까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OECD 회원국들하고는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그 한국의 평균 임금액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율이 25개 OECD 국가 가운데 20위였습니다. 이런 건 또 낮아요. 예. 그죠. 네. 산재 사망이나 이런 거는 아주 높은데. 높고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이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들이 각국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임금을 내년부터죠. 8.5유로 약 12,000원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2월 달에 그 최저임금을 무려 한 40%가량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뭐 일본이나 뭐 스위스 이런 나라는 어때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좀 한 가지 좀 재밌는 국민투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CEO의 임금을 그 기업 내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그런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EO가 만약에 많은 임금을 받고 싶으면 자기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근데 부결이 됐어요. 국민투표에서. 근데 이런 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고 이게 이제 국민투표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부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CEO의 임금의 12분의 1은 줘야지 되니까 자기 임금만 올릴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CEO들의 임금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 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아마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한번 비교해봐 주세요. 다음에 한번 조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를 보면은 이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생활임금이라는 게 공식 용어예요?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이 생활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최저임금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이제 금액을 이제 산출을 한 거죠. 그래서 통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노원구, 성북구 그리고 경기 부천시가 201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 얼마 정도 돼요? 성북구 노원구는 시간당 6,852원이고요. 부천시는 시간당 5,580원. 요게 이제 내년도 5,580원인데 부천시는 벌써 5,580원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생활임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뭐 뉴질랜드, 영국, 뭐 호주 이런 나라들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거나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면요. 생생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팟캐스트에도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셔도 되고 또 인터뷰 전문은 전문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NS를 통해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방송 뒷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사진도 올라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되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